우리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학 예술이 저 영화죠. 영화, 장, 사조, 그다음에 유형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대도시 영화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발트 로트만의 베를린 대도시 교향곡에 대해서 봤었고, 그다음에 좀 본 게 역사 영화죠. 역사 영화의 한 부분에서도 봤었고, 그다음에 그 신중물주의 역량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유형들, 추상 영화, 절대적 추상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 후반기에 나타나고 있는 소련의 볼셰비키즘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좌파 영화에 대해서도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 여성 이미지, 근데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여성 이미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대에 나타나는 정서는 전쟁, 아직까지도 전쟁의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그 트라우마, 전쟁 트라우마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멜로드라마, 사랑, 슬픔 등 인간의 정서를 주로 드러내고 있는 이런 멜로드라마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멜로드라마는 주로 전쟁으로 인해서 공공에 산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세상을 살아나가는 여성의 그런 위치, 또는 전쟁과 산업화에 의해서 와해되어 버린 가부장적인 그런, 또는 시민적인 그런 성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영화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는 기계화 산업으로 인해서 여성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법적 지위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다음에 현실과의 모순적인 상황,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자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신여성, 이른바 우리 흔히 얘기해서 우리 모던 시대에서 얘기하는 모던걸이라고 얘기할 때 모던 보이도 있죠, 그죠? 모던 보이, 모던 걸, 이런 그 모던 걸의 그런 입장,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여성의 자의식이 아내와 어머니라는 전통적 기대 역할과 충돌하면서 파생되고 있는 이중적인 고통, 이런 것이 이 영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의 시각에서 일정한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하죠. 남성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여성적 이미지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았던 메트로폴리스에서 마리아 로봇, 거기서 마리아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나오고, 물론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 나오고, 그 등장인물, 지하 세계의 그런 등장인물 마리아의 선동적인 입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상세계 이른바 메트로폴리스의 주인이 그 마리아 로봇을 로트방이라고 하는 이른바 미치광이 과학자라는 토퍼스를 대변하고 있는 로트방으로 하여금 마리아 로봇을 다시 만들게 하죠. 그래서 마리아 로봇은 억압된 성적 욕망을 분출시켜서 사회의 혼란과 파괴를 야기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기 빌레는 팝시대의 판도라의 상자, 더 뮤익스에 대어 판도라라고 하는 그런 에서 나오는 여성 인물 룰루는 아이처럼 무지하고 천진난만한 성적 발현으로 인해서 남자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소위 말해서 이른바 파머 파탈. 판도라는 우리가 역사적인 우리 파머 파탈의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파머 파탈은 역시 안드로이드의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파머 파탈 안드로이드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작이 헤파이스토스, 우리가 판도라는 신화적 인물이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는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대장장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 판도라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판도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흔히 얘기해서 그 신적인 가계도가 있는데,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 신의 가계, 그것을 테오가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테오는 신이고 가미는 혼인 결혼인데 테오가미, 그 신들의 가계도입니다. 그 신들의 가계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인물에게보다는 대장장이, 흔히서 우리 불의 신, 대장장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인데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여인상이 판도라가 되겠죠. 그래서 판도라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이른바 흔히 얘기해서 안드로이드라고 얘기하는 안드로이드의 그런 이른바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저주라 그럴까요? 이런 것은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상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여주인공 룰루도 역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판모파타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학과 예술에서 판모파타라 19세기 말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흔히 해서 우리 세기말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세기말 문학, 이른바 뺑드시에클이라고 하는 그런 예술적 시기 사조가 있죠. 뺑드시에클을 불어로서 뭐라 할까요? The end of century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기 말이란 뜻이에요. 뺑드시에클, The end of century, 한 세기, The end of century, 한 세기 말을 뺑드시에클 그러는데, 모든 세기 말을 뺑드시에클 그런 게 아니고 19세기 말의 그런 시기. 예를 들면 1890년도, 1880년도, 90년도 그 시기, 그리고 2000년도 들어오는 1900년도에 들어오는 그 시기 시작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를 뺑드시에클이라고 그래요. 그 시기에 이 판모파탈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죠. 에로스와 대비되고 있는 사랑의 신 타나토스라고 신이 있는, 타나토스는 죽음의 신을 타나토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그 죽음, 이런 관계와 연관이 있는 게 판모파탈이라고 하는 이런 예술적인 뭐 토포스 또는 예술적인 소재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죽음은 극과 극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과 동시에 하나의 그 마지막이기도 하고 종이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다가온다는 게 사랑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판모파탈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로스, 신화적 의미에서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은 에로스, 사랑의 신, 한쪽은 죽음의 신. 그것이 이제 여러 것이 그 판모파탈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도라의 상자도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 본 슈텐베르크의 푸른 천사, 데어 블라우 앵겔에서 롤라는 사회적 제도로 인해서 억압된 여성의 성적 욕망을 분출시킴으로써 역시 파멸에 이르도록 전형적인 판모파탈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인물들은 결국 급격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 달려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남성들의 불안, 공포가 투영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푸른 천사는 우리 그 문학 작품을 영화한 것이죠. 문학 작품을 영화한 그런 것으로서 역시 판모파탈을 보여주고 있는데, 푸른 천사는 독일의 최초의 유성 영화가 되겠습니다. 유성 영화가 되는 게 푸른 천사가 되게 이게 잠깐 볼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에밀 야닝스, 우리가 그 표현지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에밀 야닝스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밀 야닝스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무르나우의 그 뭡니까? 무르나우가 아니고 그때 우리 뭐 했었죠? 밀라 민영의 밀실 봤었죠? 그게 그 칼리프 로 나오는 인물이 그 에밀 야닝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남자에서 앞에 그 구체 시대를 대표해주고 있는 뭡니까? 호텔 리어의 역할을 나오죠. 그것도 에밀 야닝스. 여기 요제프 본 슈텐베르크가 감독을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 롤라, 이제 롤라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학교 앞에 지금 여기 이제 프로페서, 그죠? 프로페서 라트라는 교수가 이제 있는데 그
롤라라고 하는 그런 여가수가 학교 앞에 카페가 생겼어요. 카페 이름이 이제 프로체사 데 플라워 앵글인데 이 카페에 학생들이 들락거리고 이 교수가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 카페에 학생들 단속하러 갔다가 그게 나오는 그 여가수 롤라롤라의 노래에 이제 반하게 됩니다. 롤라롤라의 그런 여성뿐만 아니고 노래에 반하게 되어서 이제 이게 점점 더 가까이 이제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롤라롤라와의 러브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 여성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조롱거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한 가정에 이르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 여기 이제 이 주인공이에요. 라트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죠. 이게 고등학교 교수로 나오고 있는 이제 학교예요.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프로페서 라트인데 운라트가 붙으면 운이 붙으면 뜻이 달라집니다. 독일에서 운이 붙으면 오물 쓰레기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원래 학생들이 장난친다고 프로페서 라트인데 앞에 운을 하나 붙여가지고 프로페서 운라트 그래가지고 오물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학생들이 바꿔 놓습니다. 예.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교수의 모습이죠. 라트 교수 또는 이 책에서는 온라트 뭐 이제 지오라고 학생들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 만나는 과정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불고 있는 게 이거 무희 사진인데 여기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여자가 롤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배우는 상당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독일의 유명한 배우였는데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미국에 상당히 그 많은 영화에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명한 배우예요. 디트리히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여배우인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 노래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제 쭉 이 여성과의 이제 파마 파탈 이미지가 간 여성과의 그런 러브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여성과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무대에도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이른바 그 로컬 카페 무대에 출연하면서 조롱을 받아요. 여러 사람이 조롱을 받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재직 당하는 그런 거에서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사람이 파멸의 과정에 이르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현적 기법 잘 보여주고 있죠. 실루엣하고 빛과 어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영화가 그 푸른 천사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 다음에 무르 나오는 미국으로 건너서 처음으로 연출한 영화가 이제 선라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유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을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린 이런 영화라고 하는 의미죠. 여기서 문학과 유사하게 현실로서의 자연을 리얼리즘 층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고 자연의 장식적 기능을 말할 수 있는 자연을 장식적 기능 또 지그프리드 크라카우의 의미에서 장식적 기능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공상장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우주의 무한 공간에서 자연 풍경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출은 리투아니아에 대한 헤르만 주드만의 소설. 그 리투아니아, 지금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발틱 연안에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트비아, 그다음에 애틀란트, 리투아니아 세 개. 그 핀란드 밑에 그 폴란드하고 핀란드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기고 있는 그 연안에 그 리투아니아라고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에 대한 그 출신입니다. 그 헤르만 주드만이라는 독일의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소설을 썼는데 소설 제목이 Die Reise nach Tilsit,로 여행이라는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영화한 거예요. 그 독일의 그 문학 작품을 문학 영화가 일출 선라이즈라는 영화입니다. 독일로 하면 선라이즈는 조강이 되겠죠. 예, 탈시트란 이런 도시는 카리닝그라드의 한 마을 이름이 되겠습니다. 독일 드라마 작가이자 소설가인 헤르만 주드만이 러시아에 가까웠던 프로센 제국의 리투아니아 근처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향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헤르만 주드만의 입장에서는 향토 소설이라고 얘기해요. 고향 소설, 자기의 그런 고향에 관한 소설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출은 멜로드라마 영화입니다. 일출은 멜로드라마 영화예요. 이것도 일종의 판바탈 이미지를 보여주지만은 하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런 어떤 반전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자를 만든 후 미국의 그 폭스 영화제 초청으로 미국 건너간 무르나우는 일출을 이제 제작을 합니다. 마지막 남자처럼 시나리오 작가인 칼 마이와 함께 제작한 이 영화에서 자연은 비유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가정의 우선 제목이 새로운 시작 또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죠. 일출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 뜨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가정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에서 자연은 우선 목가적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에게 자연에 대한 상실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자연의 파노라마는 주인공의 도시에 대한 동경으로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일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노래는 남자와 여자에 관한 노래이다. 앞에 이제 조금 앞에 자막으로 있습니다. 자막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혼란함이나 시골에서나 어딘지 똑같고 어딘지 고통스러운 때로는 행복한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런 영화입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휴가철이 나타나고 summer time, vacation time이라고 나오고 있죠. 역시 표현주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기차의 이미지가 이 영화의 처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차가 대도시에서 출발해서 어떤 시골로 휴가지로 가는 그런 장면을 우선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오버랩되고 있는 그 기차의 여행 장면이 나타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이 중복되고 있는 그런 휴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 모던걸이라는 여성이 이 여자가 이제 여기서 모던걸이라고 하는 이른바 파머파타라의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는 도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휴가지에 와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가 묵고 있는 그 집이죠. 자기가 묵고 있는 집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자기 신발까지 닦게 하고 상당히 모던거리죠. 도시여자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한 장면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왔으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수근수근하죠. 수근수근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가까이 간 게 요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게 휘파람을 불면서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요 휘파람 불니까 이 남성이 독일의 이거 뭡니까 어떤 농촌의 남성이 이 도시 여성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이른바 우리가 흔히 첫 번째 우리가 시나리오의 서사 얘기할 때 첫 번째 만남 구성점이 되겠죠. 이 조용히 농촌 생활하는 이게 이제 자기 이제 아내가 되겠습니다. 조용히 농촌 생활하는 가운데 첫 번째 만남으로 인해서 사건이 달리 전개되는 그런 구성점. 그러니까 도시 여자와 농촌 남자의 그런 만남이죠. 근데 일반적인 만남이랑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치명적인 유혹이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살인 모티프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런 만남이 구성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보면요. 이 노래는 두 사람의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두 사람의 노래입니다. 1출은 결혼의 위기와 새로운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노래라고 하는 부제는 이 영화가 어떤 특정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그렇죠. 뭐 이 도시든지 농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얘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막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드만은 원래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이 영화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타나고 익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이 분명하지 않아요. 소설에서는 이제 많이 이름이 뚜렷하게 나오지만은 이 영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특정한 이름이 없는 다만 한 남자와 한 여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1출은 시골의 농부로 살아가는 부부의 삶이 도시 여자를 위해서 파괴되어 가다가 다시 극적으로 화합하는 비유적인 그런 해피엔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시골은 전원적인 유토피아로 묘사되고 있고요. 이러한 환상적인 자연을 토대로 해서 성과 악, 도시와 시골, 밤과 낮, 햇빛과 달빛 등 이분법적인 대립이 이 영화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골과 도시인데 시골과 도시가 악한 그런 것으로 이제 이게 이 여자의 환유적인 개념으로서 도시 여자가 환유적인 개념으로서 악의 그런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농촌은 이 남자처럼 선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 악의 대립, 시골과 도시의 대립, 또 밤과 낮. 대도시는 주로 낮의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후반부에 가면 점점 앞서 시골에서 낮으로 변하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밤과 낮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와가지고 유혹하는 장면도 밤의 장면입니다. 밤의 장면으로 쭉 이루어지다가 도시의 낮의 장면 또다시 밤의 장면으로 되돌아오는 거. 이것도 또 햇빛과 달빛의 그런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시골로 온 도시 여성은 휴가가 끝나고도 시골에 남으면서 얘기가 전제됩니다. 파먼 파트라의 여자는 1920년대 영화를 대표하는 모든 걸 또는 신여성을 그런 신여성의 기호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최민수사처럼 시골 남자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으로 하고 익명의 주인공은 이 조지 오브라이언이라는 이제 배우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여자는 제니 게이너라는 이 배우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살해를 음모를 꾸면서 재택으로 고통하고 그에 나는 남편의 살해가 분명해져 적절한 공포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여성이 이 도시 여성이 자기와 함께 도시로 가자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유혹을 하고 근데 조건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를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교살 지령을 내린다 그럴까요? 교살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아내를 이렇게 제거하고 자기와 같이 도시로 가자라고
요구를 하는 데 대한 남자의 갈등이 이 영화에서 상당히 강하게 초반부에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장면 잠깐 볼까요? 예. 여자가 보러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니까 남자가 굉장히 급하게 나가죠. 정신없이만 나가고 있습니다. 예. 빵을 먹다가도 다 내팽개치고, 예. 네, 그 아내는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식사가 뭐 없는 거죠, 지금. 정신없이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 조금 나와 있고요. 여성과의 만남 볼까요?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동네 이웃 사람들이 이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성이 밤이죠. 밤의 장면이고 어둠이고 이분법적으로 아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둠이고 예. 만반의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죠.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드디어 이런 첫 번째 대면의 장면입니다. 상당히 이런 거는 우리가 몽타주 기법이죠. 한쪽은 이제 이렇게 되고 한쪽은 이렇게 교차 몽타주 기법으로 해서 이런 관점을 상당히 또 극대화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앞부분인데요. 여기서 여기 이제 교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거죠. 앞에 부분을 내고는 다 안 받지만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우리에서 이제 뭐랄까요, 갈등이 고조들어 이끄는 거죠. 갈등, 이제 대적자의 이런 관점에서 갈등이 나타나는데, 갈등이 머뭇거리다가 첫 번째 관문으로 접어드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도시는, 이때 이 사람에게 이제 도시로 가자는 얘기가 자꾸 이 여자가 반복합니다. 이때 도시는 일반적인 의미 도시가 아니고 유토피아를 얘기하죠. 이 청년에게는 유토피아의 것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 도시의 모티브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도시 환상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영화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도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이런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농촌 총각에서는 농촌 총각이 아니고 농촌 이 남자에게는 동경하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곳에서 가보지 못한 가고 싶은 이런 관점으로서 도시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 이 여자의 그런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갈등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교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자. 그 어디입니까? 보드를 타고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밀집,
이거 배가 뒤집혀서 교사라고 배가 뒤집히는 것을 이제 가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살아남을 밀집을 다 만들어 놓고요. 자기 아내와 같이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앞에 여기 지났네요, 조금.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잠깐 볼까요? 요 앞에 장면은 요 지금 교사를 하려고 하는 죽이려 살해하려는 장면이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면이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프레시 포워드를 보여주고 있고 이 프레시 포워드가 이제 이 장면과 연관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자기 아내가 이제 벗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처음에 선량의 아내를 죽일 작전으로 떠났던 레오로의 여행에서 아칸드를 의도를 살을 시대에 옮기려고 할 때 배 위의 장면은 로우 앵글 샷으로 처리되면서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노스베르트가 배를 타고 독일로 오는 흡혈귀 오르록 백작과 같이 요 살해하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르나우의 그 노스페르트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고 또한 오브라인의 영혼을 괴롭히는 모던 걸의 마가렛 리빙스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무르나우가 창조한 흡혈귀 오르록 백작에 등장하고 있는 노스페르토에 들어가고 있는 그 노스페르토 있죠? 노스페르토의 이름이 오르록 백작인데 그 오르록 백작은 여성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페르토에서 루마니아로 독일로 배를 타고 오는 죽음의 사자인 흡혈귀 노스페르토 유사하게 일출에서 호수라는 물의 요소가 죽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장소. 그러니까 물은 죽음과 연관되고 있는 물은 죽음이라고 하는 물의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호수 또는 바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토포스로서 이 영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스펙타클처럼 분산된 이미지로 오버라인을 둘러싼 채 그를 붙들고 내려주는 살인적인 욕망을 즐기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카메라 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물에 나오는 두 명의 촬영기사 찰스 로스와 칼 스트로스와 함께 작업하면서 독일 표현주의 운동에서 자신의 경험과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 특히 얀 베르메르가 그린 전형품의 장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에 아주 그 전원적인 시골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뭡니까? 그 농촌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그게 나타나고 있는 풍경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 17세기의 뭐랄까요? 17세기 네덜란드 바로코의 그 전성 시대인 황금 시기에 대한 전형보의 장르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골 안에 여기 재밌게 있는 19세기 독일의 동화 작가인 그림 형제죠. 그림의 동화 부엌대기 아시안푸틀에 나오고 있는 아시안푸틀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장면 다시 잠깐 볼까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했죠. 그녀를 익사시킬 수 없을까요? 이렇게 했죠. Couldn't she get drowned?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요 장면이 조금 요 장면이 상당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Couldn't she get drowned? 그녀를 익사시킬 수 없을까요? 그러면서 익사하는 것은 이제 물에 빠뜨리는 거죠. 물에 빠뜨리는 장면을 마치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타이포그라피 기법, 타이포그라피 그죠? 글자가 모두 빠지는 기법 이런 것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타이포그래피가 다다이즘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다다이즘의 시작이 1917년에서 1924년 흔히 그 초현실주의 마니페스트 초현실 선언문이 나타나기 그 이전 한 7년 8년 그 이전이 다다이즘의 전성기입니다. 1917년에서 1923년 한 7년 8년 그 시기의 전성기고 그 위에 다다이즘이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되는데 1960년에서는 네오다다이즘이라는 이름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은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글자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살해하는 장면을 조금씩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살해를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거 아시안푸트의 이미지를 이 여성이 농촌 그 아내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일출의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이 오버랩 프레시 포워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그런 요구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프레시 포워드 기법입니다. 이래서 독창적인 카메라의 움직임이 연결되고 다중 노출 등 카메라의 내부적 기교로 한적 강조되어서 자연을 예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 위에서 남편이 아내를 익사시키려는 시퀀스에서 우리 조금 전에 본 거 있죠? couldn't she get drowned라는 자막은 그래픽으로 처리한 자막으로 매우 독특한 이 시대의 영화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자막적 기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 바이마르 공화국 그 중반에서 마지막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그 여성들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우리 앞에 봤던 거리 영화 같은 영화도 있죠. 거리 영화. 그런 데서도 부정적 여성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여자로서의 이미지도 뭐라 할까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 중기에서 말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팝스터 영화 중에 어느 탕녀의 일기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도 있어요. 제목 자체가 어느 탕녀의 일기라고 하는 페올로르네 잃어버린 여자라는 뜻입니다. 타계복 아이는 페올로르네 어느 잃어버린 여자. 우리 흔히 성경에서 탕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탕자의 남성이 아니고 여성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영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대충 다 앞에 나오는 뭐 내가 얘기했던 뭐 이런 영화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출뿐만 아니고 앞에 나왔던 뭐 메트로폴리스라든지 판도라의 상자라든지 푸른 천사라든지 등등 이렇게 다 부정적인 여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중기에서 말기에서 또 다른 하나의 특이한 영화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산악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산악영화. 이 산악영화는 독일의 아주 특징적인 독특한 하나의 장르로서 흔히 베르그 필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베르그 필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대도시 신화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대도시 신화의 해체. 우리 앞에 보았던 그 일출이라는 것은 대도시가 상당히 역시 그 영화에서도 우리 대도시 영화는 아니지만은 대도시의 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일출이라는 영화였어요. 일출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대도시가 자체 신화가 해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악영화 베르그 필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양가적 감정은 현실 도피적 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복잡한 대도시 삶을 떠나서 디자인의 원초적인 삶에 대한 동경, 디자인의 원초적인 삶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이제 산악영화라고 하는 장르 베르그 필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산악영화는 위험한 장소라고 하는 토포를 지니고 산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토포를 지니고 있어요. 그 산에서 산악영화에서 이게 이제 살인도 일어나고 죽음도 나타나고 있고 어떤 그 러브 스토리가 갈등도 나타나고 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산악영화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위험한 장소다라고 하는 토포스. 일단 점에서 거리 영화 유도시
대도시도 우리가 대도시 영화에서 그로시닷 필름이라고 대도시 영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도시도 어떤 장소죠? 위험한 장소다라는 뜻이죠. 대도시 위험하죠. 위험한 장소. 그게 두 개다. 하나는 이런 둘의 위험한 장소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또는 톱봇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산악 영화와 대도시 영화는 또는 거리 영화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또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독일 남부 알프스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자연법칙에 직면한 영웅적 주인공들이 우정과 고귀한 희생의 서사시가 펼쳐지고 있는 산악 영화는 더 이상 신화가 없는 또는 신화가 해체된 현재의 삶에서 일종의 도피처 또는 대도 신화의 해체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신화, 이른바 대리 신화 또는 대체 신화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산악 영화로의 아마 시작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아놀드 팡크라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팡크. 아놀드 팡크는 아놀드 팡크는 이 산악 영화를 상당히 몰두했던 그런 사람이죠. 아놀드 팡크는 산악 영화를 몇 가지를 만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성스러운 산, 대어 하일리게 베르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레니 리펜슈탈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레니 리펜슈탈, 그 우리 나치즘 영화의 하나의 대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모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여성 감독이 레니 리펜슈탈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초반에는 배우로서 이렇게 출연했는데 이 배우로 출연한 첫 번째 영화가 데어 하일리게 베르크라는 영화입니다. 성스러운 산이라는 영화예요. 이 성스러운 산은 주인공이 물론 레니 리펜슈타이지만 이 여성의 이 영화에서의 그 직업은 무희로서 나타납니다. 텐서린, 댄스 거리다는 뜻이에요. 텐서린, 무희. 이로서 나타나고 있고 이 무희로 나타나고 있는 이 여자가 그 엔지니어. 도시에서 온 엔지니어와 만나서 엔지니어의 그런 산오두막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물론 도시에서 만나지만은 사랑에 빠져서 여기가 찾아가서 이런 러브 스토리 가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성스러운 산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앞에 나오는 여기 자막 보면요, 이 홀리 마운틴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유명했던 그 사람들의 산악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알프 산맥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스키라는 것은 직업적인 스키어들, 독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영화에 나타나고 해서 영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앞부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여성의 무희적인 그런 장면들, 성스러운 대어 하이리게 베르크인데 무희적인 장면들이 상당히 앞부분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른바 성스러운 산이라고 하는 그 기호적인 의미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앞부분의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스 로드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바치는 영화다. 이런 것이 조금 나와 있고요. 앞에 잠깐 볼까요? 여기 이 여성이 레니 리펜슈타인이죠. 레니 리펜슈타인이 처음으로 나타난 영화에 데뷔한 영화로 입문한 데뷔작입니다. 이 여성이 배우로서 데뷔한 그런 데뷔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성은 100세 넘게 살았죠.
그래서 나치 시대에 굉장히 뭐랄까 나치 영화에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여자가 만든 게 뭐 의지의 승리라든지, 그다음 올림피아드라든지 뭐 유명한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나치 시대에 나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죽은 지 얼마 안 되죠. 100살 넘게 2000년대에 이렇게 이제 죽게 된 죽음을 맞이한 굉장히 오랜 장수한 그런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이제 초창기 때 영화예요. 예. 돌들이 막 떨어지고, 그죠? 이런 곳에 이제 이 여자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게 서막적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을 잠깐 볼까요? 이런 것에서 이 여성이 무의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앞부분 장면입니다. 제법 길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이 여성의 무희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바다가 이 여성의 좋아 사랑하는 곳이고, 거친 바다, 끝없는 바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다란 이런 실루엣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실루엣 그림에서 자연을 마치 정복한 그런 이미지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른바 자연 원칙인 자연 모습, 그 도시와 정반대되는 도시의 해체 과정, 이런 것으로서의 자연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댄스라고 했죠. 아주 강렬한 이런 영혼의 아주 격정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이 여성의 삶, 댄스로서의 삶, 이런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을 무대로 이 여성은 뭐 삶이니까 정신 춤을 추는 거예요. 정신 춤을 추고 있는 이 여성의 삶을 앞부분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디오티마죠. 이름이 디오티마의 댄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기는 뭐 댄스는 레닌 위판 시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 디오티마의 삶에 대한 이 얘기입니다. 자연과 혼이 일치되고 있는 그러한 삶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이런 삶의 앞부분에 이른바 시작 시퀀스가, 이 영화의 시작 시퀀스가 이 여성의 그런 춤 이미지와 같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 그것이 하나 이 여성의 그런 개별적인 춤보다는 자연과 합쳐진 춤, 또는 자연의 그런 움직임을 대변하고 있는 춤, 그죠? 이 여성의 그 움직임은 그대로의 자체의 그런 댄서로서의 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자연의 환유적인 이미지로서의 이런 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뭐 파도 치는 같이 이런 움직임과 전부 다 일치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무희로서의 이 여성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파도와 같은 그 리듬, 파도 리듬 이런 것과도 아주 합치된 이런 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밤낮 이 여자는 밤낮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어요. 밤낮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앞부분에. 예전의 그 자연과 혼연 일체가 된 격정적인 춤의 이미지가 이 초반부에 초반부 10분에 시작해서 거의 한 10분가량 이루어지도록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있는 이 앞부에서의 유명한 산악내가 유명한 춤의 시퀀스 장면입니다. 여러 것들은 이제 춤의 시퀀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연과 혼연된 초반부의 춤의 시퀀스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참 길죠? 이렇게 지금 거의 그런 장면을 이제 이 두 남성이 이제 바라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러브 스토리의 관계가 싹 트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여성이 도시에서 역시 계속해서 이 춤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시에서의 그런 공연에서 이 춤의 공연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따가 아까 엔지니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남성의 그런 것을 찾아가면서 이 성스러운 산이라고 하는 영화 이런 관점이 이제 영화로서 다 이제 서사적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에요. 네, 오케이.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도 역시 뒤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아주 강렬한 그 산 이미지 또는 위험한 장소라고 하는 토포스가 이 산 이미지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사람이 오두막이죠. 이런 부분들이 특히 겨울의 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성스러운 산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놀드 팡크의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소개하는 이런 내용 중에서요.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이 아놀드 팡크의 피츠팔리의 백색 지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게오르그 필리핀 팝스도 함께 공동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독일어 원어로 하면 Die weiße Höhle von 피츠팔리 1929년도 영화입니다. 이 피츠팔리라고 하는 산 이름이에요. 그 스위스 이탈리아 경계에 있는 3,900m에 이르는 피츠팔리에 관한 산악 영화인데요. 여기서 등산가 요하네스 크라프트 박사라고 하는 독도 요하네스 크라프트 박사의 부인 마리아 크라프트가 빙하의 균열 속에서 빠져 죽는 첫 장면을 보면은 이제 이 등산가인데 요하네스 크라프트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등산가인데 자기 부인과 함께 산에 등반을 하다가 부인이 잘못 뛰어돼 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빙하의 균열 근데 빠져요. 균열의 분열에 빠져니까 그 빠져서 죽게 되죠. 죽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막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 계속 등반가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산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다른 이제 신혼부부가 찾아옵니다. 젊은 신혼부가 찾아오는데 그 신혼부의 이름이 한스 브란트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 이름이 마리아 마이온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젊은 부부의 여성인 마리아 마이오니가 이 앞에 나오는 전문 산악 등산가인 요하네스 크라프트 박사와 이런 이제 애정 관계가 이제 성립됩니다. 러브랑이 성립되는 것에 대한 이런 갈등.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알게 되죠. 젊은 남편이 알게 되면서 이거의 갈등. 그러면서 그 구조하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몸에 상처를 당합니다. 상처를 당하고 발도 부러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구조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서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피츠팔리의 백색 지옥. 그러니까 아까 나온 성스러운 산과는 조금 반대적인 개념이죠. 헬레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고 흰 눈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조난 과정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색 지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화가 몽블랑의 폭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브 디 몽블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무성영화, 유성영화의 전환기에 속하고 있는 산악영화. 처음에는 무성영화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유성영화, 싱크로나이징의 기술을 위해서 대화 음성을 집어넣는 유성영화로 바뀝니다. 이 영화는 4,400m에 달하는 몽블랑 기상센터에 일하는 기상부터 한스에 관한 영화예요. 근데 이런 영화들, 이런 것들은 다 이 시대에 바이블 공화국 시대에 한 장르를 형성한 이런 산악영화, 베르크 필립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은 뭡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역시 대도시 신화와 반대되는 그런 또 다른
신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신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토포스가 공통적으로 통하는 토포스가 위험한 장소라고 하는 그런 토포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산악여가는 반문명과 탈정체를 넘어서 장대한 자연의 힘에 대한 인간의 복종과 명령을 강조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인기 있는 그 시대 인기 있는 그런 장르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산악영화는 커다란 힘에 굴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시즘의 전도. 그런데 이 산악영화가 공교롭게도 시대적으로 그 파시즘이라고 하는 영화, 파시즘 있죠. 우리가 1932 히틀러가 이렇게 정권을 나타난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이데올로기와 파시즘이 갑자기 1933년에 등장한 건 아니죠. 그 이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말기 시대에 우리 그 볼셰비키즘이라고 러시아 볼셰비키 소위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하고 파시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충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보 영화의 메피스토라고 하는 카우스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작가가 쓴 소설을 문학의 소설을 얘기한 메피스토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그 초반기에 그런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피스토는 괴테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괴테 작품이 괴테의 드라마를 연구하는 전문적인 연구 배우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메피스토라는 그 영화인데요. 메피스토 소설도 마찬가지고 이 배우는 영국 배우는 이 제일 처음에는 볼셰 이데올로기, 이른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심취하면서 연구 활동한 사람인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고 나서 히틀러의 파시즘이라는 이데올로기, 사실 파시즘은 극우적인 이데올로기거든요. 극우적인 이데올로기 바뀌는 데 대한 이 정신적 혼란 과정을 겪고 있다가 결국 이 주인공은 아까 얘기한 그 연구 배우는 그 시대 당대의 제일 유명한 주인공인데 연구 배우였는데 요셉 게벨스와의 대면 과정에서 요셉 게벨스의 요청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자기의 직업적인 그런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게 자기가 거부한다 그러면 자기는 모든 지위, 이렇게 쌓아올린 경력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와야 되는 그런. 그리고 자기의 그 연극 배우로서의 그런 직업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파시즘 이데올로기로 정신적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전향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메피스토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때 메피스토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메피스토의 의미는 그 파우스트 작품에서 악마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악령의 이름인데 이 작품에 나타나는 메피스토라는 것은 이런 나치즘을 이렇게 상당히 상징적 내지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제목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 메피스토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는 원래 이쪽에 볼셰비키즘의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쪽으로 다시 전향하는 거죠. 자기가 이전에 연극 배우로서 자기 동료들이 있고 이런 극단이 있고 이런데 다른 사람은 다 빠져나갑니다. 자기 그 나치즘의 이데올로기에 동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망명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자기는 자기의 그런 그 쌓아올린 캐리어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자기는 가장 최고의 그런 위치에 당대의 최고 위치에 차지한 이런 사람으로서 그걸 버리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잃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전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런 커다란 힘의 이 산악 영화가 산악이라는 커다란 힘의 복종,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이라고 하는 대자연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줬다는 관점에서 이 산악 영화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전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산악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하고 다음 시간에 산악 영화 중에 푸른 빛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더 보고 그다음에 코미디 영화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치 영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